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풀이 시간이에요. 문제풀이 시간인데 여러분께서 제가 그때 심화 끝날 때 뭐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풀이를 듣기 전에 꼭 한 달 정도는 스스로 1회독을 하셔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셨으면 뭐 지금도 좀 늦지 않았으니까 좀 하시고 이걸 좀 보기를 바라고, 이게 아마 보통 10월 달쯤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올라갈 텐데 한 10월 중순까지도 혼자 이렇게 하는 걸 좀 하고 들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볼 텐데, 일단 첫 시간은 OT고요. OT는 뭐 기본 OT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것만 약간 좀 찍고 갈게요. 일단 그렇죠. 일단 문제풀이의 학습 목표죠. 제일 중요한 거죠. 일단은 답안지 작성. 실제 답안지 작성. 실제 답안지를 작성을 해보는 거죠. 그냥 여러분께서 지금 문제가 먼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답안지도 올라가 있죠. 근데 답안지를 먼저 보시지 마시고 문제만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 써봐야 돼요. 직접. 뭐 요즘에 그 실제 답안지 그거 공 노트 같은 거 팔죠. 거기다 써보셔도 되고, 근데 거기다 써보시는 걸 좀 제일 추천하긴 하는데, 왜냐면 이제 거기에 실제로 써버릇해야 나중에 이제 실제 시험에서도 거기에 쓴 이 양 조절이나, 그리고 내가 여기 한 줄에 한 얼마 정도 적는지를 지금부터 조금 연습하시는 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들으실 때는 절대 강의를 먼저 듣지 마시라. 강의를 먼저 듣는 거는 이거는 뭐 거의 이 강의 자체의 효율이 되게 낮아지는 거고, 먼저 문제를 보시고 스스로 써보셔라. 이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써보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그리고 처음에 쓰실 때는 거의 못 쓰실 거예요. 거의 못 쓰실 거고 펜이 안 나갈 거예요. 펜이 안 나갈 거고, 안 나가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머리를 쥐어 짜서 조금이라도 써보시라. 써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를 좀 보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요 실제 답안지 연습이 솔직히 문제풀이의 핵심이죠.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뭐 답안지를 미리 보신 분도 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우리 기본서 있잖아요. 기본서에 배웠던 법이랑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을 요걸 이렇게 그 문제에 맞게 이렇게 딱 떼가지고 요렇게 조합을 해서 딱 넣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약간 뭐 조금의 변화들, 뭐 몇 조 몇 항 이거를 뭐 약간 문구만 살짝 바꿔서 그런 것도 이렇게 탁탁 넣은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뭐 문제를 일단 무조건 보시고 그다음에 한번 풀어보시고, 근데 다 안 푸셔도 돼요. 다 안 푸셔도 되는데 생각나는 단어더라도, 아니면 그 제 목차 노트 있죠. 거기에 있던 목차라도 한번 적어보시고. 근데 지금 만약 이 수업을 듣는 시기가 만약에 뭐 한 12월이나 한 12월도 뭐 그렇게 늦지는 않긴 한데, 만약에 내가 좀 쓰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다. 물론 10월 달부터 들으신 분도 무조건 써보셔야 되고, 만약에 한 12월 달이나 지금 이 인강을 듣는데 쓰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머리로라도 떠올려보고, 인출 테스트 있죠. 인출 테스트라고 해서 머리로라도 떠올려 보시고, 이게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아니면 이런 목차가 있었고 요게 이 목차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라는 걸 떠올려 보시고 답안지를 보시고 강의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요 강의 자체의 효율이 극대화 되겠죠. 그냥 강의만 바로 듣고 문제 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쓰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쓰는 걸. 물론 모의고사 때도 할 테지만, 근데 모의고사 때 바로 시작하면 모의고사 때 절대 안 돼요. 바로 처음에 모의고사 때 내가 처음에 딱 쓴다? 못 써요. 거의 한 80% 이상 못 써요. 못 쓰는데, 근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등수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채점이 들어가고, 그리고 점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못 쓰는데 점수를 매겨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풀이 때 좀 계속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무를 접목한 이론 및 핵심 정리. 그리고 우리가 일단 기본 시간 때는 법 중심으로 이제 제가 이론을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심화 시간 때는 이제 시행령, 시행 규칙을 한번 싹 훑었죠. 근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 문제 풀이 시간 때도 이론을 또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요 때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이론을 설명할 시간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법이랑 시행령이랑 뭐 시행규칙 이게 다 이제 문제 풀이에 다 이렇게 섞여 있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다 접목을 해가지고 제가 이론 설명을 할 거예요. 문제 풀이 강의 때는. 물론 문제 풀이 때 뭐 어떤 식으로 써라, 기술적인 거는 솔직히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이론 한 번씩 보신다는 거. 그리고 문제 유형하기. 최근에 이제 이제 최근도 아니죠. 한 5, 6년 정도 됐죠. 5, 6년 정도 되면서 문제 유형이 좀 바뀌었죠. 뭐 몇 가지를 쓰시오. 이게 채점자가 되게 좀 채점하기 편한 형식이긴 해요. 그리고 점수를 주기도 좀 편하고. 왜냐하면 5가지를 쓰시오 해가지고 2점, 2점, 2점 배점해 놓고 하나 못 쓸 때마다 그냥 감점시키고. 그 다음에 쓴 거는 그냥 점수 2점, 2점 주고. 이렇게 해서 채점자가 좀 편한 방식이긴 한데, 근데 이 유형이 근데 그 유형대로만 공부를 한다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그 유형을 바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기본서를 벗어나는 내용을 쓰면 안 되겠지만, 그걸 출제를 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뭐 가산세에 대해 쓰시오 이렇게 해도 우리 수험생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 맞춰가지고. 그러면 이제 채점자가 좀 힘들겠죠. 채점하기가 어디까지 점수를 주고 어디까지 안 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기출 문제도 조금씩 다를 거고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좀 예전 방식들, 그냥 뭐 한 단어 한 주제를 탁 주고 쓰시오, 요거를 좀 많이 준비를 해놓긴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조금 계속 반복이 되고, 그것들이 좀 크게 요 범위를 막 이렇게 크게 좀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에 몇 가지를 쓰시면 요 범위가 좀 작거든요. 작기 때문에 일단 크게 공부를 해놓고 좁혀가는 느낌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신만이 안기시면 돼요. 이거는 뭐 제가 일단 만들어 드렸죠. 기본 시간이라 그렇고 심화 시간 때도 그렇고 다 이제 암기식 따드렸는데, 이제는 뭐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꼭 한 대로 안 해도 된다. 자기가 편한 대로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고, 뭐 자기가 딴 글자대로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요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 이건 스스로. 네, 그 다음에 뭐 수입 흐름도 이건 이제 기본 OT 시간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법이랑 이 주제별로 보기 때문에 이게 좀 지엽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기본 시간 때 한번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큰 틀을 좀 한번 보시고 하는 게 좀 낫죠. 근데 기본 시간 때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 관세법 시험 2차 과목들이 어디에 배치가 돼 있느냐, 그리고 총 우리가 주로 이제 수입이 좀 중요하죠. 수입의 흐름도를 얘기하는 건데, 무역 실무에 따라 가지고 계약 체결을 하죠. 처음에 수출자랑 수입자 간에 계약 체결을 하는데, 이 계약 체결을 할 때 어떤 뭐 인도 조건, 정형거래 조건, 뭐 인코텀지죠. 그런 것들이랑 뭐 결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운송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들을 이제 무역 실무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무역 실무 우리 2차 과목. 그래서 요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제 인보이스랑 패킹 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요게 실무, 요 서류죠. 제일 중요한 서류. 그리고 나서 이제 운송을 하죠. 운송. 뭐 CIF로 할 건지 FOB로 할 건지, 이게 실무에 제일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요 조건에 따라 가지고 운송을 하는 거죠. 뭐 CIF면 뭐 수출자가, FOB면 뭐 수입자가, 요렇게
운송을 하는데, 운송을 하고 부킹을 하고 이제 선사에 뭐 부킹을 하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BL이죠. BL. 요 BL. BL도 굉장히 중요한 서류죠. 수입 신고할 때. 그리고 뭐 CIF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필수라서 보험을 꼭 들어야 되는데, 뭐 FOB나 뭐 DDP 같은 경우도 그렇죠. DDP 같은 경우에도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거죠. 근데 대부분은 들긴 하죠. 들긴 하는데, 그래서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 서류까지. 그러고 나서 여기가 뭐 중국이나 미국이다 그러면 이제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까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반입이 되죠. 반입. 우리 이제 좀 배웠으니까 생각을 해볼까요? 입항 보고라는 걸 하게 되죠. 배가 들어오면 입항 보고를 하게 되죠. 입항 보고할 때 여러 가지 서류들을 뭐 승객 명부나 여객 명부나 뭐 이런 걸 승무원 명부나 이런 걸 제출하면서 적하 목록이라는 걸 제출해요. 적하 목록. 적하 목록은 뭐죠? 이 배나 비행기에 실린 물품의 정보들이죠. 그것들을 우리나라 세관에 제출해요. 세관에. 이 적하 목록이 제출되면 이제 수입 신고가 가능한 거죠. 수입 신고. 그러고 나서 이 물품들은 반입이 보세구역에 일단 반입이 되죠. 물론 입항전 수입신고 우리 배웠죠. 관세법에 입항전 수입신고도 가능하고 하긴 한데, 일단 대부분은 이제 보세구역에 반입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수입신고를 하는데, 수입신고 같은 경우에 누가 하죠? 우리 관세사가 하는 거죠. 화주들의 이 수입자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하죠. 수입신고할 때 이제 요 서류들을 이제 수입자가 관세사한테 전달하죠. 요렇게.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수입신고를 하는데, 그럼 수입신고를 할 때 이 서류들의 이제 물품의 가격이나 단가나 뭐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재되어 있단 말이죠. 물론 원산지 증명서에 HS 코드도 기재되어 있어요. HS 코드. 근데 그럼 우리 가해사들은 그냥 주는 대로 신고만 하면 되냐? 아니죠. 왜 자격증이 있겠어요? HS 코드를 우리가 검토를 하는 거죠. 인보이스를 보고 이 물품의 품명을 보고 일단 검토를 하는 거죠. 근데 품명만 가지고는 뭐 판단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HS 우리 2차 과목.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차 과목 때 HS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인보이스만 가지고 품명만 가지고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화주한테 뭐 사진을 달라, 용도가 뭐냐, 재질이 뭐냐 이런 걸 다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제 수입자가 이제 그런 자료들을 주면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에 HS 코드가 맞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완전 다르다라고 하면 이 원산지 증명서를 여기다가 수입자한테 얘기해서 수출자한테 다시 발행해 달라고 하기도 해요. 물론 이게 좀 귀찮은 과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대로 된 HS 코드를 우리가 식별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차 때 HS 코드를 배우는 게 이렇게 인보이스에 있는 물품들이 어떤 세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죠. 이 HS 코드가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HS 코드마다 세율이 다르고 그 다음에 수입 요건이 달라요. 어떤 세번은 뭐 0%가 적용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8%가 적용되는 것도 있고, 그게 뭐 대부분 6단위까지는 이제 비슷비슷하긴 한데, 6단위를 중심으로 우리는 10자리를 쓰죠. 10자리. 10자리는 크게 상이하지는 않은데 가끔 또 다른 경우가 있긴 있어요. 세율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수입 요건이 있다 그랬죠. 우리 관세법 시간 때 배웠죠. 수입 요건. 수입 요건도 세율에 따라 이 HS 코드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HS 코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뭐 주규정 엄청 외우잖아요. 주규정. 그 주규정이라는 게 약간 애매한 것들을 어떻게 분류해라 이런 것들이죠. HS 코드를 배우죠. HS. 그런 다음에 이제 수입 신고를 하는데, 수입 신고할 때 가격 신고도 하죠. 가격 신고. 가격 신고도 할 뿐더러
그 다음에 해당 물품이 가격이 적정한지, 물론 실무에서는 인보이스 금액 그대로 확인해요. 그대로 확인하는데, 그 다음에 뭐 보험료라든지, 그다음에 운임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인보이스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 자료를 받아서 이제 더해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요게 이제 관세 평가죠. 어떻게 보면 관세 평가의 지엽적인 부분인데, 관세 평가인데, 근데 관세 평가가 실제적으로 이제 관세 평가를 가지고 들여다보는 부분은 대부분 이제 수입 신고 후에 세액 심사 때 많이 해요. 세액 심사 때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수입 신고를 할 때는 대부분 우리가 신고하는 금액을 세관에서는 인정을 해줘요. 일단은 왜냐면 사후 우리 관세법의 원칙이 사후 세액 심사죠. 사후 세액 심사가 원칙이잖아요. 원칙이어가지고 일단은 통과는 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사후에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들여다보는 거죠. 세관에서. 그때 이제 관세 평가, 이 가격이 적정한지, 아니면 뭐 특수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관세 평가를 또 2차 때 배우는 거죠, 우리가. 관세 평가는 재밌죠. 여러 가지 사례를 다루면서. 근데 또 어려워하시는 분은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하죠. 수입 신고하고, 그러면 이제 세관에서 심사 및 검사를 해요. 심사. 일단 우리 수입 신고서 내용이 뭐 형식에 맞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품목 분류가 제대로 됐는지, A라는 물품이 뭐 계속 다른 데는 계속 3916, 3916, 뭐 플라스틱 기타 3번으로 했는데 우리만 A라는 3번을 7316으로 했어요. 간단한 예로 철강 기타 제품인데 했어요. 그럼 세관에서 봤을 때 이거 이상하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정정을 하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게 진짜 7326인지 증빙을 달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심사. 그 다음에 뭐 검사, 실품, 이 실제 수입 신고 내용과 현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수리를 해주죠. 수리를 해주면 수입신고 필증이 나오죠. 수입신고 필증이 나오고, 그 다음에 DO, 무역실무 시간 때 배우시겠지만 DO라는 걸 받아가지고 요걸 가지고 창고로 가는 거죠. 아까 보세구역에서 나왔던 보세구역이. 물품 계속 보세구역에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보세 창고에 있죠. 보세 창고. 그래서 선사가 발행해주는 DO를 가지고, 그 다음에 관세사가 발행해주는 수입신고 필증을 가지고 창고에 가서 물건을 찾고 반출이 되는 거죠. 요게 1년의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2차 배우는 과목들이 다 들어가 있죠. 무역실무 들어가 있고, 특히 이 수입신고 파트에서 이제 관세법이랑 HS랑 관세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관세법 안에 관세평가가 들어가 있죠. 원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관세법 별표가 관세율표죠. 관세율표. 여러분들 외우시는 거 HS. 관세율표라서 대부분 요 수입신고 단계에서 관세법이 크게 보면 관세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외국환거래법이랑 대외무역법이랑 환특법도 있긴 한데, 우리 2차 시험은 대부분 관세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무역실무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흐름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기본 시간 때도 한번 설명했던 거라. 그 다음에 최근 6년 기출 분석인데, 이게 좀 제가 하다가 보니까 좀 의미가 올해 2025년 6월 달에 나온 걸 보고, 야, 이게 진짜 좀 의미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게,
지금 일자 총칙에서 계속 안 나왔죠. 안 나오다가 여기 17점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칙도 보칙도 여기서도 한 이렇게 한 30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구장에서만 23점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솔직히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뭐 이때 사장이 나왔는데 이때 사장이 안 나오냐? 다음에 또 바로 나왔죠. 요렇게 보면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좀 분석을 하긴 했는데, 그다음 이걸 약간 좀 더 이제 좀 더 이렇게 보면 법 시행령, 시행 규칙, 출제 비중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시행 규칙이었는데 시행 규칙이 쭉 올라갔어요. 한 28점까지. 그래서 앞으로도 시행 규칙 비중이 더 높아질 거예요라고 했는데 올해 빵점 하나도 안 났어. 그래서 예측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법의 비중이 조금씩 이렇게 줄고 있다가 갑자기 올해 또 67점까지 올라와가지고, 이게 예측하기가 힘든 게, 우리가 이제 출제자라고 그래요. 출제자 분들께서 이제 출제를 하러 들어가실 때 웬만한 이제 학원 모의고사들, 학원 뭐 문제집들 이런 것들을 다 들고 들어가세요. 들고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이제 이걸 좀 최대한 피해서 낼 수 있을까라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뭐 어떤 학원 거랑 또 똑같이 내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떤 뭐 또 그럴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서 관세법이 어려웠죠. 아이고. 관세법이 시행 규칙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어려웠는데 시행령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번에는 좀 쉬웠죠. 법에서 거의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다 공부해야 된다. 다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측을 못하겠어요. 예측을.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공부 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디에 뭐 중요도를 두지 말라, 다 이제 다 똑같이 가져가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갈수록 더한 것 같아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올지 몰라가지고 다 똑같이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